자, 이번 시간은 이제 생기초 마지막 시간으로 계약법 강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법 강론 그러면 이제 매매, 교환, 임대차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매매, 임대차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죠. 매매, 임대차. 먼저 우리 매매 파트에서 매매를 잠깐 보실 건데 그 중에서 이 계약금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계약금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이제 보통 우리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맺으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예를 들면 아파트를 10억에 매매를 했어. 그러면 그 대금의 10% 일화를 계약금으로 주죠. 이게 계약금 1억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또 계약금 계약 이렇게 써놨네요. 아니 무슨 계약금 주는 게 계약금 계약이야. 근데 계약금 계약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요게 앞 시간에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합의하는 건 다 계약이라고요. 혼인도 계약. 무슨 뭐 어떤 거래를 하기로 하고 이렇게 합의를 했어. 다 계약인 거죠. 근데 매매도 하니까 계약 맞죠. 근데 계약금도 1억 주기로 합의한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금 계약이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이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에 딸렸죠. 그래서 매매 계약에 종된 계약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이 되는 거죠. 네, 주종 관계가 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있다. 종은 주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계약이 만약에 무효다. 그러면 계약금 계약도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따라가는 것이다. 종된 계약. 그 다음에 요물 계약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물 계약은 낙성 계약에 대한 표현이에요. 우리 매매 계약은요. X를 10억에 사고 팔기로 합의만 했으면 되죠. 그래서 낙성 계약이에요. 낙성 계약. 낙성 계약인데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그래서 1억 전부 다 지급했어야만 계약금 계약이 성립해.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너무 욕심나는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 바로 계약서 쓸 수도 있어.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금은 지금 당장 주지는 못하겠잖아요. 계약금은 다음 주에 주기로 했어. 이렇게 했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매매 계약은 낙성 계약이기 때문에 이미 계약서 안 써도 합의만 되면 되는 건데 계약이 된 거죠. 그런데 이 계약금 계약은 전부 지급했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준 건 아니잖아요.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이런 게 있는데 그렇게 또 급하게 만약에 계약을 맺고 나면 그게 또 뭐예요? 집에 가면 또 후회가 되잖아요. 아이씨, 계약 잘못했어. 너무 비싸. 아니면 내가 잘못 샀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계약을 깰 수 있을까 이 말이에요. 계약을 깰 수 있을까. 근데 앞 시간에 공부했죠. 계약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켜져야 돼.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 이런 원칙이 있죠. 그래서 계약은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깰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됐죠? 이렇게 된다. 못 깨.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음 주에 1억 갖다 주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겠죠. 그러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지. 깰 수 있는 게 아니다. 도장 찍으면 계약은 된 거라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도 그래?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도장 찍으면 계약은 된 거라니까요. 됐는데 계약금 계약만 안 된 거라고. 근데 계약금을 줘야지 해약금으로 기능을 해서 계약을 해약할 수 있을 건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직 계약금을 안 줬으니까 이 말인 것입니다. 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금의 성질과 관련해서 계약금은 어떤 성질이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계약금은
증약금으로 기능을 한대. 증약금. 이 증약금 그랬는데 이 증약금이 뭐냐 그러면 계약 체결의 증거가 되는 돈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봐보세요. 이 계약을 맺었으니까 뭔가 계약금을 줬을 거 아니에요. 계약을 안 맺었으면 계약금을 줬겠냐고요. 계약 체결의 증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증약금이다 이렇게 말한다. 네, 증약금 됐죠. 뭔가 계약금을 줬어. 그러면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계약금을 줬겠지. 그런 게 증약금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해약금으로 기능을 하는 거죠. 근데 해약금으로 추정을 해죠. 이 말은 해약금은 일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돈이죠. 이거 좀 두고요. 그 다음에 위약금으로도 기능을 해. 근데 위약금으로 기능을 하려면 반드시 특약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위약금이라는 뜻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위약금은 계약을 위반했을 때 주기로 하는 돈이 위약금이다. 계약을 위반했을 때 주기로 하는 돈. 계약을 위반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채무 불이행. 그러면 손해배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위약금이다. 근데 그런 위약금으로 기능을 하려면 위약금 특약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 말이 뭐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만약에 매수인이 위약할 시에는 그 계약금 1억을 몰수하고 매도인이 위약할 시에는 100을 배상하기로 함 같은 특약을 넣어놨어. 그러면 그게 위약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게 이제 위약금도 되고 해약금도 되는 거죠. 위약금도 되고 해약금도 된다. 네. 그래서 특약이 있어야만 위약금이 된다. 그냥 항상 위약금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이제 위약금이 되면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손해배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것으로 이렇게 추정해 주죠.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해 준다 이렇게 말한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을 해줘. 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근데 이제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해약금으로 기능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느냐. 보통 중도금 주기 전까지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당사자 일방이 당사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착수할 때까지 그러니까 착수하기 전까지 이 말이죠. 보통은 이 매수인 당사자 일방이 매수인이에요.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한다는 건 중도금 지급 하는 것을 말하죠. 중도금 지급할 때까지 이 말이죠. 중도금 주기 전까지는 이제 매수인은 그 계약권을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면서 네, 이제 매도인 그 돈을 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 100을 상환하면서 요걸 꼭 해야 돼. 플러스 해제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준다.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면서 아직 돈이 준비가 안 됐어. 먼저 해제부터 하면 되느냐? 그게 안 된다. 100을 돌려주면서 해제를 해야 돼. 결국 봐보세요. 이 사람이 1억을 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1억을 줬어. 1억을 포기하면서 하는 거죠. 1억 포기하면서. 100은 1억에 곱하기 2니까 2억이죠. 2억을 돌려주면서. 받은 1억에다가 1억을 얹어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각자 1억씩 손해보면서 해지하는 거. 이게 해약금이다. 됐죠? 그러니까 도장 찍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도장 찍고 난 뒤에는 항상 뭔가 돈이 들어가. 안 그러면 해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장 찍기 전에 여러 번 생각해야 돼요. 여러 번 생각하고 도장을 찍어야 된다. 아이 욕심나서 막 덤벼들면 꼭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네, 조심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매매 편을 잠깐 봐볼 건데요. 매매는 뭐냐?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매매는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는데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해줘. 그리고 그 대가로서 대금을 지급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부동산 매매한 것만 생각을 했는데 여기 봤더니 재산권을 이전해주고 그 대가로서 돈을 주는 거, 이게 매매라네. 재산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재산권. 재산권이 뭘까? 이런 건데 재산권은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재산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 그냥 읽으면 된다니까요. 법은 그냥 직독직해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여러분 뭐 포털 같은 데 가서 그 용어 찾아보시고 하는 건 저는 별로 권하지 않는다. 그냥 자연스럽게 알면 돼요. 그게 더 어려워. 영영사전이야.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검색해 보세요. 도대체 이게 또 뭔 말이야 이거. 끝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법률 용어 공부하실 때도 그냥 뭐예요. 우리 처음에 애가 엄마라는 단어를 알기까지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냥 뭔지 몰라도 엄마가 계속 가르치잖아요. 엄마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엄마는 날 낳아주시고 나를 키워주시며 뭐 이런 거 이렇게 개념정의 안 했어도 나중에 엄마라고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건 권리야, 이런 건 재산권이야, 느낌적으로 알면 돼요. 우리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그걸 뜻풀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 안 하셔도 된다. 그래서 법률 용어 막 뒤져서 찾아보는 거 이런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해두시고요. 재산권인데 재산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재산권이라고 한다. 재산권. 근데 그 재산권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 재산권에 이런 게 있다 그래요. 물권, 채권, 지식재산권.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 우리 보통 지금 부동산 매매한다는 건 부동산 소유권 매매를 하는 거죠. 근데 꼭 소유권만 매매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상권, 전세권 이런 것도 매매할 수 있어요. 또 채권 매매도 가능하죠. 채권 매매. 채권 매매 잘 보면 보여요. 우리 그런 얘기하죠. 속된 용어로 깡한다는 얘기하죠. 깡하는 거. 이게 채권 파는 거잖아요. 10만 원짜리인데 그거를 8만 원 받고 팔아. 지금 당장 못 받으니까 나중에 네가 10만 원 받아 하면서 내가 8만 원에 파는 거죠. 이거 할 수 있죠. 지식재산권 이렇게 하는데 조금 옛날에는 이걸 지적재산권 그래서 지적재산권. 더 옛날에는 무체재산권 그랬어. 공업소유권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은 지식재산권이란 용어로 통일을 시켰어요. 우리 머릿속에서 나온 재산권이 다 그런 거야. 특허권, 무슨 디자인권 이런 것들이 다 지식재산권이죠. 그렇죠? 이렇게 된다. 이런 것들을 하여간 재산권은 그냥 돈 되는 권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재산적 이익을 누리는 권리가 재산권이니까 돈 되는 권리를 돈으로 사고 팔면 다 매매야. 꼭 여기에 금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건 돈으로 줘야 돼 이런 뜻이에요. 앞에서 우리 전세권 공부했는데 전세권에서는 전세금을 줬었죠. 여기에 금자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꼭 돈으로 줘야 돼. 참고로 지상권 같은 데서는 이제 사용료를 지료 이렇게 불러요. 임대차 가면 세를 차임이라고 불러요. 세를 차임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는 금자가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지료나 차임은 꼭 돈으로 줘야 되는 건 아니야. 이제 아주 그 기본 개념을 한번 잡아보는 겁니다. 이런 거 뭐 이건 꼭 돈으로 줘야 되는 거니? 이렇게 안 물어봐도 이건 좀 훈련이 돼 있으면 이제 생기초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금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돈으로 주는 거구나. 만약에 봐보세요. 이게 돈이 아니라 이게
갑이 을한테 봐보세요. 갑이 을한테 X를 주고 을이 돈이 아니라 다른 재산권을 준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이런 것은 매매가 아니라 교환이라고 하죠. 돈 주고 사면 매매, 다른 재산권으로 바꾸면 교환, 트레이드 하는 거죠. 트레이드. 됐죠? 아, 매매, 교환이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근데 어쨌거나 이것들 다 기브앤테이크니까 매매, 교환은 이제 쌍무 계약은 다 유상 계약이에요. 유상. 그리고 낙성. 승낙만 있으면 바로 계약이 성립해버려. 계약서도 필요 없어. 분료식. 그래서 쌍무, 유상, 낙성, 분료식 계약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다. 네. 그래서 매매 일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담보 책임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용어 정도는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봐보세요. 만약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갑과 을 사이에 매도인이 X를 팔고요. 매수인한테 그걸 100만 원짜리 매매를 했다고 보자고요. 근데 이 X에 만약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실 매수인은 저게 100만 원짜리다. 그래서 100만 원 주고 샀잖아요. 근데 하자가 있으면 그게 100만 원짜리가 될까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매도인이 그 책임을 지는 게 맞아. 이게 하자 담보 책임이다 하는 것이다. 하자 담보 책임. 그 하자에 대해서 책임지고 보증하는 거야. 담자는 뭘 부담한다 이런 뜻이에요. 부담한다. 짐을 지는 것을 담이라 그래요. 등짐 지는 것을 담이라고 한다. 책임지고 보증하는 것. 야, 100만 원짜리 대 책임지고 보증해.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냥 담보 책임할 때는 책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하자가 있어. 책임져야죠.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이제 요즘은 주문 많이 하니까 물건을 주문했어. 근데 신상인데 그게 무슨 흠집이 있네? 내가 원하는 거 아니네? 그럼 어떻게 해요? 반품하죠. 그러면 그쪽 판 사람이 책임져야죠. 담보 책임. 이렇게 말한다. 그런 거 책임지는 것을 담보 책임이라고 한다. 우리 마트에서 물건 산 거 생각해 보자고요. 마트에서 물건을 샀어. 아이, 샀는데 봤더니 원래 원하는 그런 물건이 아니네. 좀 문제가 있네. 그러면 마트에 들고 가서 책임을 물을 수 있죠. 이런 것을 담보 책임이라고 한다고. 하자 담보 책임 이렇게 말을 한다. 근데 요거는 이게 유상계약에서 유상계약의 등가성이라고 표현해. 뭐 시험 문제로 나오는 얘기는 아니니까 등가성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봐보세요. 아니 이걸 내가 100만 원을 준다는 것은 이 X가 100만 원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준 거잖아요. 근데 하자가 있으면 그 100만 원 값어치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메꿔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것을 담보 책임이라고 한다고. 근데 이제 우리 보통 어떤 책임을 질 때는요. 과실이 있을 때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과실 책임주의 원칙 이렇게 말합니다. 과실 책임이 원칙이야.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지는 거야. 근데 이제 이 경우는 봤더니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지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봐보세요. 내가 마트에서 물건을 사봤는데 하자가 있네. 들고 갔더니 마트에서 우리 마트에는 잘못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팔았는데 그 물건이 좀 흠집이 있어. 그러면 무조건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책임져 줘야죠. 바꿔드릴게요. 아니면 뭐 반품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실이 없어도 지는 책임을 무과실 책임. 과실이 있을 때는 물론이고 과실이 없어도 지는 책임이다. 이런 뜻이다. 그래서 아예 법에다 정해놨어. 그 값을 못하면. 그래서 무과실의 법정 책임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담보 책임을 지는 게 맞는데 담보 책임 면제 특약은 또 할 수 있대.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야채 같은 게 좀 시간이 지나서 좀 시들해요. 그러면 요 시들한 거 못 팔잖아요. 제가 못 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알뜰매대로 뽑아서 따로 판단 말이에요. 따로 파는데 그걸 싸게 샀잖아요.
그걸 가지고 나중에 쫓아가서 이따 이걸 팔았냐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 거는 따로 판다는 것은 좀 시든 걸 파는데 싸게 팔아서 따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책임 묻지 않겠습니다. 라고 특약을 맺은 거잖아요. 우리 그랬죠. 앞서서 계약법은 임의규정이다.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그런 특약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걸 들고 가서 야 이따 이걸 왜 팔았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면제 특약이 있으니까. 물론 이제 그런 걸 속임수로 팔면 안 되겠죠. 네, 그건 좀 다른 문제고요. 네, 어쨌거나 이렇게 된다. 이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다. 그런데 이제 이거 한 가지 잠깐 보고 갈 건데 우리 유상계약의 대표 선수 그러면 매매예요. 그런데 만약에 임대차에서 내가 땅을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땅을 100평을 샀는데 땅이 몇 평 부족하다고 보자고요. 그럼 말도 안 되죠. 그럼 책임지는 게 맞지. 근데 이제 그걸 임대차로 바꿔보자고요. 내가 100평을 빌렸어. 근데 100평이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측량해봤더니 95평밖에 안 돼. 그러면 또 이거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또 같은 조문을 두려면 너무 복잡해.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준용해서 쓰는 거예요. 유상계약의 대표 선수가 매매니까 매매편에 있는 담보책임 규정을 여기다가 그대로 적용해서 둔해서 적용해버리는 것을 준용이라고 한다고. 이게 입법 기술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다. 네, 여기까지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편으로 가서 볼 건데 임대차가 뭔지 봐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서 물권법에서 남의 부동산을 빌려 쓰는 것으로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다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임대차도 있는 거죠. 임대차는 근데 채권이라는 거예요. 주인을 임대인, 세 주는 사람이 임대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빌려 쓰는 사람이 임차인이죠. 그래서 X 임대차 계약을 맺어요. 그러면 이제 임차인은 그걸 빌려 쓰는 권리가 있죠. 그런 것을 임차권이라고 하는데 사용수익하는 거예요. 사용수익하는 권리다. 근데 이제 이 임차권은 성질이 채권이라는 거죠. 채권. 지상권, 전세권 같은 것은 용익 물권. 물권은 절대권이다 그랬죠. 그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봐보세요. 채권은 상대권이죠. 그건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근데 이제 임대차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 꼭 세를 줘야 돼. 차임 지급을 해야 돼. 이게 요소다 이렇게 말한다. 요소. 근데 보통 임대차면 보증금이 있잖아요. 근데 보증금이 요소는 아니야. 차임은 요소인데 보증금은 요소가 아니야. 아니 그랬더니 또 여러분들이 야 보증금 없는 임대차 봤니? 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로 좁혀서 보니까 그래요. 근데 민법을 공부할 때는 빌려 쓰는 거, 빌려주는 건 다 임대차야. 렌트하는 건 다 임대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렌트를 하니까 확 오죠. 자동차 렌트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예를 들면 자동차 2시간만 빌려 탈 수도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보증금을 안 내죠. 보증금 없고 그냥 사용료를 내잖아요. 그게 차임이에요. 차임. 자전거 우리 빌려 타기도 하죠. 렌트비를 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다 임대차라고. 근데 거기에 무슨 보증금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게 일반적인 것이다.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도 그러니까 꼭 대부분 보증금을 받긴 하지만 보증금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야. 우리 호텔이나 펜션 이런 거 빌려 쓰는 것도 렌트비를 내고 쓰는 거니까 임대차예요. 거기에 무슨 보증금 주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 사용료 내고 그냥 쓰는 거지. 그러니까 보증금이 꼭 있는 건 아니구나. 근데 이제 어쨌거나 여기도 다 기브앤테이크니까 쌍무, 유상, 낙성 분료식 계약이 되죠.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봐두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임대차는 쌍무, 유상, 낙성 분료식 계약이구나. 기브앤테이크니까 쌍무, 또 유상, 낙성 분료식 계약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거 한번 봐보자고요. 우리
임대차에서 이게 지상권 전세권과 좀 다른 점이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야 이제. X가 매매로 양수인, 우리 이제 매매로 집을 산 사람을 양수인, 양도 받았다 그래서 양수인, 이 사람이 새로운 주인이 됐죠. 신소유자가 됐어. 근데 아직 임차인이 자기 기간이, 사용 기간이 좀 남아 있다네. 그랬을 때 양수인한테 나 내 기간 다 채우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느냐. 근데 주장하는 것을 대항이라는 표현을 쓴다. 대항력이 있느냐, 이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법에는 이런 또 격언이 있다.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렇게 말한다.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그래서 대항력이 없다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어. 바뀐 주인한테 나 계속 쓰겠습니다 이렇게 못해. 됐죠? 나 이렇게 계속 쓰겠습니다. 내 기간 다 채우겠습니다 라고 못해.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봐보세요. 얘는 임차권은 채권이라고 했잖아요. 채권은 지금 임차인이 빌려 쓰는 채권자예요. 채권자가 채무자, 임대인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고. 다른 사람한테는 주장 못한다니까요. 우리 지상권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었어. 내 기간 남았으니까 다 쓰겠습니다. 다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임차권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대항력이 없다고 하는데 법의 격언에서는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런데 이게 대항력이 있을 때가 있죠. 어떻게 하면 되느냐? 등기를 하면 돼. 부동산은 임대차도 등기를 해둘 수가 있다. 등기를 해두면 대항력이 생겨. 대항력이 생기는데요. 요게 등기하기 위해서 등기청구권이 생기는데, 우리 등기하러 갑시다. 등기하는데 협조해 주세요 하는 등기청구권이 생기는데, 이게 임의 규정이에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안 할 수 있어 라고 특약을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주인들은 그런 등기를 해주고 싶을까요? 안 해주고 싶을까요? 안 해주고 싶죠. 그러니까 대부분 등기가 안 되죠. 근데 어쨌거나 이제 등기가 됐어. 그러면 그때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제3자가 봐보세요. 갑과 을이 계약을 맺은 당사자고 당사자 아닌 사람을 제3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항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때부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등기를 하면 대항력이 생길 건데, 보세요. 등기를 하면 대항력이 생길 건데 이게 주인들이 협조를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기하기가 어려워. 근데 민법에서는 등기를 하면 될 텐데, 근데 이제 문제는 주택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런 거죠. 주인만 바뀌면 다 이사를 갔어야 돼. 주인이 뭐 내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임차인들의 주거 생활의 안정이 보장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기네. 근데 이제 주인 협조를 받아서 등기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특칙을 마련해 둔 거죠. 이건 아주 획기적인 전환이에요. 뭐냐? 이사 들어가는 것이 인도받는 거야. 인도받고 뭘 하면 되느냐? 주민등록을 하면. 주민등록은 동사무소에 가서 하는 거죠. 주민등록. 정확하게는 전입신고하고 수리를 하면 돼요. 어쨌든 전입신고하고 수리하면 주민등록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바로 그때부터 즉시 대항력이 생기지만 주민등록이 지금 등기 대용으로 이렇게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민등록은 얘는 동사무소에 있고 얘는 등기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비교가 안 돼. 그래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것으로 한다. 다음 날 정확하게는 0시부터가 되죠. 그래서 0시부터 대항력이 생겨. 그 뒤에는 이제 주인이 바뀌어도.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는 뭐예요? 주인 바뀌어도 그 기간을 다 온전히 보장을 받죠. 그거는 요 제도를 만들어 놨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에 없는 제도를 특별법에서 특별히 만들어 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케이스에 적용되려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특칙을 만들어 놨다. 또 한 가지 더. 이제 그랬더니 무주택 서민들이 보호되기는 했는데 소상공인들, 또 돈 적은, 자본 적은 소상공인들이 주인 바뀌면 그 상가에서 또 나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네.
그래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전체적으로 다 써보면 상가임대차법을 또 만든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인도와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여기도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것으로 이렇게 특칙을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특별히 필요할 때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것이다. 다시 보면 민법은 일반법이에요. 일반법. 일반법이라서 일반적으로 다 부동산일 때는 등기하면 돼. 그러니까 이것들도 주택도 상가도 다 등기하면 돼요. 민법에 규정이 있죠. 근데 잘 협조를 안 해줘. 그러니까 특칙을 만들어서 이때는 등기 안 해도 주민등록하고 살고 사업자 등록하고 장사하고 있으면 주인 바뀌어도 계속 장사할 수 있고 계속 살 수 있도록 해주는 특칙을 만들어둔 것이다. 그래서 그 특칙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케이스에서는 그 법이 먼저 적용되는 거야. 이런 게 민사특별법이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가 이제 민법을 공부했고 민사특별법 냄새만 맡아본 거예요. 근데 요거를 막 여러 번 보시면서 막 내 거로 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이거 나오고 나서 우리 또 이제 인문 강의 교재가 또 나와요. 예쁘게. 그다음에 또 기본 강의 이게 순차적으로 가면서 공부를 해가는 것이다. 근데 공부는 근데 처음에는 너무 부담 갖고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용어를 좀 아는 정도로 좀 익숙해지는 정도로 이렇게 하시면 된다. 요거는 그냥 재밌게 보시고 아직 인문 강의를 못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인문 강의가 나와 있으면 인문 강의 바로 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요걸 한번 더 재밌게 요즘은 MP3 가지고 다 많이 이렇게 보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들으셔도 재밌는 이야기처럼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다. 네. 앞으로 이제 인문 강의, 기본 강의에서 또 만나 뵙고 재밌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절대평가 시험이기 때문에 절대 붙을 수밖에 없다. 절대 붙는다. 이런 마음으로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은 또 제 밴드에 오시면 민법은 민의열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오시면 또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많이 해결되실 겁니다. 네. 강의에서 또 기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